라스티니아크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에 타유페르 부자에게 알려주러 가겠다고 결심했다. 그 순간 보트랭이 그의 곁을 떠나자 고리오 영감이 다가와 그에게 귓속말을 했다. 이 사람 울적한 기색이군. 내가 즐겁게 해주겠소. 따라오시오. 그러더니 늙은 제면업자는 그의 가는 양초에 램프 불을 옮겨 붙였다. 외제는 호기심에 마음이 움직여 그를 따라갔다. 당신 방으로 들어갑시다. 노인이 말했다. 그는 실비에게 말해서 이미 학생의 방 열쇠를 받아놓고 있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그 애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 안 그래요? 그 애가 당신을 억지로 돌려보내는 바람에 당신은 절망하고 화가 나서 돌아왔겠지, 바보같이. 그 애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오. 아시겠소? 우리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이 가서 살게 될 멋진 아파트의 정돈을 마무리하러 갈 예정이었다오. 나한테 들었다고는 말하지 마시오. 그 애는 당신을 놀래주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비밀을 숨길 수가 없구려. 생라자르가의 지측에 있는 아르토아가에서 당신은 왕자처럼 지내게 될 거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 신부 방처럼 가구를 꾸며놓아서 당신에게는 아무 말도 않은 채 우리는 한 달 전부터 많은 일을 했던 거요. 나의 소송 대리인이 활동을 개시해서 내 딸은 지참금의 이자로 매년 36,000프랑을 받게 될 거요. 그리고 나는 그 애의 80만 프랑을 확실한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요구할 참이요. 외제는 말없이 팔짱을 끼고 어질러진 그의 초라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고리오 영감은 학생이 등을 돌린 틈을 타서 벽난로 위에 붉은 모로코 가죽 상자를 올려놓았다. 그 상자 위에는 라스티니아크 가문의 문장이 금박으로 찍혀 있었다. 가엾은 노인이 말했다. 이보시게, 나는 이번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였다오. 하지만 그게 아주 이기적인 일이기도 했소. 당신이 집을 옮기는 것이 내게도 상관이 있는 일이거든. 내가 뭘 좀 청할 게 있는데 거절하시지는 않겠지? 뭘 원하시는데요? 당신의 아파트 위 6층에 딸린 방이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에 머물면 안 되겠소? 나는 늙어가면서 딸들과 너무 떨어져 있어서 말이요. 당신을 귀찮게 하지는 않겠소. 그저 거기에 있겠다는 것 뿐이지. 매일 저녁 나한테 그의 얘기를 들려주시오. 그게 당신에게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겠죠? 당신이 돌아올 때면 나는 침대에 누워 당신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할 거요. 내 귀여운 델핀을 만나고 오는 길이겠지. 무도회에 데리고 갔었겠지. 그 애도 덕분에 행복할 거야 하고 말이요. 내가 병들더라도 당신이 돌아오고 움직이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될 것이요. 당신에게는 내 딸의 모습이 배어 있을 테니까. 또 그 애들이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쌍젤리제도 지측에 있으니 나는 그 애들을 언제나 볼 수 있겠지. 여기서는 때때로 거기 도착하는 것이 늦는단 말이야. 게다가 그 애가 당신 방에 찾아오기도 하겠지. 그러면 나는 그 애의 소리를 듣고 아침의 실내복 차림으로 새끼 고양이처럼 귀엽게 종종걸음 치는 모습도 볼 수 있겠지. 그 애는 요 한 달 전부터 다시 쾌활하고 발랄한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 애의 마음은 회복돼 가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을 얻은 거죠.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요? 조금 전에 돌아가면서 아빠 저는 참 행복해요 라고 그 애가 말하더군요. 딸들이 의례적으로 아버지라고 말할 때면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지만 아빠라고 부르면 아직도 어린 모습을 보는 듯 해서 나의 모든 추억이 되살아난답니다. 나는 한결 더 그 애들의 아비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애들이 아직도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듯한 생각이 들어요. 노인은 눈을 닦았다. 그는 울고 있었다. 내가 그 말을 들어보지 못한 지 참 오래되었소. 그 애와 팔짱을 끼워보지 못한 지도 오래되었지. 그래요. 딸들과 나란히 걸어보지 못한 지가 자그마치 10년이 되었다오. 딸의 옷깃을 스치며 보조를 맞춰 걸으면서 그 애의 온기를 느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마침내 오늘 아침 나는 델핀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녔어. 나는 델핀과 함께 여러 가게에 들어갔었소. 그리고 나는 그 애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지. 제발 나를 당신 가까이 두어주시오. 때때로 당신은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할 거요. 내가 맡으리다. 그 뚱뚱한 토박이 알자스 녀석이 죽어버린다면, 그 녀석의 신경통이 위장까지 뚫고 올라간다면, 그러면 내 가엾은 딸은 참 행복할 텐데, 당신은 내 사위가 되고 이불한 듯이 그 애의 남편 노릇을 할 수 있을 텐데, 참.
그 애는 세상 사는 즐거움을 하나도 모를 정도로 불행하니 나는 그 애의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밖에.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편을 들어줄 거요. 그 애는 당신을 몹시 사랑하오. 그는 잠시 텀을 두었다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그 애는 줄곧 당신 얘기를 합디다. 아빠, 그 사람 좋지요. 마음씨도 착하고 제 얘기 안 해요. 라고 말이죠. 아르투아가에서부터 파노라마 소로에 이르기까지 온통 그 얘기뿐이었어. 마침내 그 애가 내 마음속에 제 마음을 모두 털어놓은 거지. 이 좋은 아침낮을 내내 나는 늙지 않은 느낌이었어. 마치 날듯한 기분이었지. 당신이 1,000프랑짜리 지폐를 나한테 주었다고 말했더니 오 사랑스러운 것. 그 애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합디다. 그런데 당신 벽난로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오? 라스티니아크가 꼼짝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초조해 어쩔 줄 몰라 하던 고리오 영감이 마침내 이렇게 물었다. 외제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태도로 고리오 영감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보트랭이 다음날이라고 예고한 결투와 자신의 가장 소중한 희망이 실현된 것이 너무나 격심한 대조를 이루어서 그는 악몽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벽난로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거기에서 작은 네모난 상자를 보았다. 그가 상자를 열자 브레겟제 시계를 싼 종이가 나타났다. 종이 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다. 언제나 저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델핀. 마지막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어떤 장면을 암시하고 있는 듯 외제는 감동을 느꼈다. 상자 안의 금박에도 그의 문장이 에나멜로 찍혀 있었다. 오래전부터 탐냈던 그 보석 시계는 사슬, 열쇠, 모양, 디자인 모두가 바라던 그대로였다. 고리오 영감은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이 선물이 외젠에게 이렇게 놀라움을 세시한 모습까지 딸에게 전해주기로 약속한 모양이었다. 그는 제3자의 입장이었음에도 이 젊은이들의 감동에 그들 못지않게 행복한 모습이었다. 그는 딸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벌써 라스티니아크를 사랑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 그 애를 만나러 가시겠지? 그 애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게요. 그 야비한 알자스 녀석은 제 무희의 집에서 저녁을 먹을 테니까 내 소송 대리인이 진상을 지적했을 때의 그 작자의 바보 같은 꼴이라니? 내 딸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주장하지 않겠소. 그놈이 딸에게 손만 대면 나는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소. 나의 델핀이 그랬다는 생각만 해도 나는 죄를 저지를 것 같소. 그러나 그것은 살인죄가 아닐 거요. 그놈은 돼지 몸뚱이에 송아지 대가리를 얹어놓은 놈이니까 나를 함께 데려가시겠지. 안 그렇소? 그럼요, 고리오 영감님.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당신은 나를 수치로 여기지 않아. 당신을 포옹하게 해주시오. 그는 학생을 품 안에 꽉 껴안았다. 그 애를 꼭 행복하게 해주시오. 나에게 그걸 약속하시오. 오늘 저녁 만나러 가시겠지? 오, 그래요. 한데 저는 미룰 수 없는 일 때문에 나가야만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 도움이 될 수 있겠소? 참 그래요. 제가 더 뉘싱겐 부인 댁에 가는 동안 타유페르 부친 댁에 가셔서 대단히 중대한 일로 할 얘기가 있으니 저녁에 1시간만 저에게 면회를 하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고리오 영감은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었단 말이오, 젊은이? 아래층의 바보들이 찌꺼리는 대로 당신은 그 사람의 딸에게 구애를 하는 거요? 원참 기가 막혀서. 당신은 고리오식의 일격이 어떤 건지 모르는군. 만약 당신이 우리를 속인다면 그건 주먹다짐을 벌일 일이 될 거요. 이럴 수가 없지. 저는 이 세상에서 한 여자만을 사랑한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외전이 말했다. 참 다행이로군. 고려 영감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타유페르의 아들이 내일 결투를 하는데 그가 죽게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생이 다시 말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 고리오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거기 가지 못하도록 그에게 말해주어야만 합니다. 외전이 소리쳤다. 그 순간 보트랭의 목소리에 그는 말이 막혔다. 보트랭은 자기 방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오 리샤르, 오 나의 왕이시여, 세상이 당신을 버렸으니 부릉부릉부릉부릉 나는 오랫동안 세상을 필력했네.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았지. 트랄라랄라. 여러분, 수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모두들 식탁에 모여 있어요. 크리스토프가 이렇게 소리쳤다. 자, 가스 내 보르도 포도주나 한 병 마시도록 합시다. 보트랭이 말했다. 시계가 참 예쁘지요. 고상한 취미지 안 그렇소? 고리오 영감이 말했다. 보트랭, 고리오 영감, 라스냐크는 함께 식당으로 내려갔고 늦었기 때문에 나란히 식탁에 자리 잡고 앉았다. 보케르 부인이 보기에는 매우 상냥한 남자인 보트랭이 평소보다도 더 재치를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외제는 그에게 더없이 냉랭한 태도를 나타내 보였다. 보트랭은 반짝이는 재담을 늘어놓았고 모든 회식자들을 흥겹게 했다. 그의 그런 자신감과 냉정함에 외제는 아연실색했다. 도대체 오늘 어디를 갔다 오신 겁니까? 아주 즐거워 보이시네요. 보케르 부인이 그에게 말했다. 좋은 거래를 하고 나면 나는 언제나 즐겁지요. 거래라니요? 외제니 물었다. 그렇고 말고 나는 상품의 일부를 넘겨주어서 구전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생겼단 말이야, 미셔노 양. 그는 노처녀가 자기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내 얼굴에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도 있어. 왜 그렇게 나를 빤히 쳐다보시오? 말을 해보시지. 당신 마음에 들도록 그걸 바꿀 테니까 말이오. 부활해. 우리는 이런 일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지는 않겠죠? 안 그렇소? 그는 그 늙은 사무원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제기랄, 당신은 익살꾼 헬라크레스의 모델을 써야 하겠군요? 젊은 화가가 보트랭에게 말했다. 그거 좋지. 미셔노 양이 페르라시에즈 묘지의 비너스상 모델이 되고자 한다면 말이요. 보트랭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부활에는요? 비앙숑이 말했다. 부활에는 부활의 모델이 되어야지. 그거는 떨의 신이야. 부활에는 부아르에서 나오니까 이 부아르는 프랑스어로 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아르에서 나오니까 보트랭이 소리쳤다. 물렁물렁한 배로다. 그러면 당신은 배와 치즈의 중간이겠군요. 비앙숑이 이렇게 말을 받았다. 다 실없는 소리만 하는군요. 그보다 당신의 보르도 포도주나 내시는 게 좋겠어요. 술병이 콧배기를 내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위장에도 좋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해줄 텐데 말이에요. 보케르 부인이 말했다. 자, 여러분, 여 의장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명하십니다. 구티르 부인과 빅토린 양은 여러분의 농담에 언짢아하시지 않겠지만 고리오 영감의 순진성을 존중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르도 포도주를 한 잔 내도록 하지요. 정치적 암시를 하지 않더라도 라피트란 이름 때문에 이 라피트는 프랑스의 은행가이자 정치가의 이름입니다. 라피트란 이름 때문에 이중으로 유명해진 술이죠. 자, 이 녀석아. 그는 꼼짝 않고 있는 크리스토프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리 와, 크리스토프야. 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리니? 이 맹추야, 술을 가져와라. 여기 대령했습니다. 크리스토프가 그에게 술병을 내밀면서 말했다. 외전과 고리오 영감의 술잔에 술을 가득 부은 다음 그는 옆자리의 그 두 사람이 술을 마시는 동안 자기 잔에 몇 방울의 술을 천천히 따라 맛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다. 제기랄, 병막의 냄새가 나는구나, 크리스토프야. 이건 너나 마시거나 하고 우리한테는 다른 술을 가져다 다오. 오른편에 있는 것이다, 알겠니? 우리가 16명이니까 8병을 내려와라. 당신이 크게 한턱 내시니 나도 밤 100개를 내겠소. 화가가 말했다. 부. 모두들 불꽃놀이의 불꽃처럼 터져나오는 탄성을 발했다. 자, 보케르 엄마, 샴페인 2병만 내시죠. 보트랭이 그녀에게 소리쳤다. 그래요. 왜 이 집을 통째로 내놓으라고는 안 하죠? 샴페인 2병이라 그건 12프랑이나 하는데 나는 그만한 돈을 벌지 못해요. 어림없죠. 그렇지만 외젠 씨가 돈을 낸다면 카시스 술을 내놓죠. 이력의 카시스 술은 만나처럼 뱃속을 깨끗이 소재해 주거든. 의과대학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입 좀 닥치게 비앙숑. 만나 얘기만 들으면 나는 가슴이. 라스티냐크가 소리쳤다. 좋습니다. 샴페인으로 하지요. 내가 돈을 내겠어요. 학생이 덧붙여 말했다. 실비야, 비스킷과 작은 과자들을 내오너라. 보케르 부인이 말했다. 당신의 작은 과자들은 너무 커요. 게다가 곰팡이가 쓸었고
그러나 비스킷이라면 내놔요. 보트랭이 말했다. 순식간에 보르도 포도주가 돌려졌고 회식자들은 흥이 났으며 즐거움에 떠드는 소리가 커져갔다. 맹렬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냈다. 박물관 직원이 암내난 고양이 울음소리를 닮은 파리 시내의 장사꾼 외치는 소리를 흉내낼 생각을 해내자 곧 8명의 목소리가 다음과 같은 말들을 일제히 외치댔다. 칼가시오. 작은 새들에게 줄 모이요. 아주머니들 좋아하는 맛있는 과자요. 사기 그릇 땜질하시오. 생선이요 생선. 양복 먼지들이요. 마누라나 양복 두드려 패시오. 헌 옷이나 헌 장식줄이나 헌 모자 삽시다. 벗지요 달콤한 벗지. 고맹맹이 소리로 우산사려 우산 하고 외친 비앙숑의 연기가 일품이었다. 얼마 동안 머리가 터질 듯한 법석이 일고 횡설수설로 가득 찬 대화가 오갔다. 그것은 보트랭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서 이끄는 오페라와도 같았다. 보트랭은 벌써 취한 듯이 보이는 외쟁과 고리오 영감에게서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은 술은 거의 안 마시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엄숙한 태도로 이 이례적인 소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날 저녁에 해야 할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한 느낌이 들었다. 곁눈질로 그들의 표정이 바뀌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보트랭은 그들의 눈이 가물거리며 감기려야 할 순간을 포착해서 라스티냐크에게로 몸을 기울여 귀에 대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젊은 친구, 이 보트랭 아범과 싸울 만큼 영리할 수는 없지.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단 말이야.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길을 막을 수 있겠지. 허참, 타유페르 아버지에게 예구해 주러 가겠다니 그런 어린애 같은 짓을 저지르려 들다니. 화덕은 이미 달구어졌고 밀가루는 반죽되었고 빵은 빵 사비 위에 놓여있지. 내일이면 그 빵을 깨물면서 우리 머리 위로 빵 부스러기가 될 텐데. 그런데 화덕에 빵 넣는 일을 방해하겠다고? 안 되지 안 돼. 모든 것이 구워질 거야. 혹시 작은 양심의 가책이 생기더라도 소화 과정이 그런 것은 다 일소하겠지. 우리가 잠깐 눈을 붙이는 동안 대령 프랑케시니 백작이 그의 칼 끝으로 미셸 타유페르의 상속권을 당신에게 열어주게 될 거요. 자기 오빠의 몫을 상속받으면 빅토리는 1만 5천 프랑의 연수를 누리게 될 테고 나는 이미 정보를 수집해서 어머니의 유산도 30만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외제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었고 억제할 수 없는 졸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식탁이며 회식자들의 얼굴이 그저 빛나는 안개를 통해서만 보이는 것 같았다. 이었고 시끄러운 소리가 가라앉고 하숙인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다. 그리고 보케르 부인, 쿠티르 부인, 빅토린 양, 보트랭, 고리오 영감만이 남게 되었을 때 라스티냐크는 마치 꿈속에서 보듯 보케르 부인이 술병들에 남은 술을 비워 다른 술병에 채우고 있는 모습을 어렴풋이 보았다. 아, 미친 사람들 같으니라고 젊기도 하구나. 과부댁이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외전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마지막 말이었다. 이런 난장판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보트랭 씨밖에는 없죠. 저런 크리스토프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있군요. 실비가 말했다. 안녕 엄마. 보트랭이 말했다. 나는 고독한 사람에서 따온 멋진 연극 황량한 산에서 열연하는 이 황량한 산은 아들렌 쿠로 자작의 소설을 각색한 멜로드라마입니다. 황량한 산에서 열연하는 마르티 씨를 구경하러 마르티는 멜로드라마 연기에 뛰어났던 배우를 말합니다. 마르티 씨를 구경하러 시내에 나가겠어요? 원하신다면 저 부인들과 함께 당신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사양하겠어요. 쿠티르 부인이 말했다. 이보세요. 뭐라고요? 보케르 부인이 소리쳤다. 사토 브리앙의 아탈라를 본떤 작품 고독한 사람을 각색한 연극 구경을 거절하다니요? 우리가 즐겨 읽었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난 여름 보리수알에서 우리가 엘로디의 운명에, 엘로디는 멜로드라마 여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엘로디의 운명에 펑펑 울었던 작품 아닌가요? 그리고 그건 당신의 아가씨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훈적인 작품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연극 구경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빅토린이 이렇게 대답했다. 이 일은
이 사람들은 꿈나라로 가버렸군. 고리오 영감과 외전의 머리를 익살스럽게 흔들면서 보트랭이 말했다.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학생의 머리를 의자 위에 기대주고서 그의 이마에 다정하게 키스한 다음 보트랭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잘 자라 내 소중한 사랑이여. 너를 위해 나는 밤을 새우겠노라. 이분이 아프진 않은지 걱정이군요. 빅토리는 말했다. 그럼 남아서 그를 돌봐주세요. 보트랭이 대꾸했다. 그리고 그는 빅토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것은 순종하는 아내로서의 의무죠. 이 청년은 당신을 열렬히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바이지만 당신은 그의 귀여운 아내가 될 거요.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결국 그들은 전국에서 존경을 받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많은 자녀들을 낳았노라. 연애소설의 결말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엄마. 그는 보케르 부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그녀를 껴안고서 말했다. 모자를 쓰시고 아름다운 꽃무늬 옷을 입으시고 백작 부인이 사게 한 스카프를 두르세요. 저는 몸소 상마차를 부르러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노래를 부르며 밖으로 나갔다. 태양이여 태양이여 신성한 태양이여 호박을 익게 만드는 너. 쿠티르 부인, 참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지붕 위에서도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예요. 여주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제면업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런 고리오 영감이 아주 골아떨어졌군. 이 구두쇠 영감탱이는 나를 어딘가 데려갈 생각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지. 저런 땅바닥에 쓰러지겠네. 저 나이에 정신을 잃다니 망령이지 뭐예요. 하긴 원래 정신이 없었으니 잃는 것도 아니겠지만 실비야 영감을 자기 방까지 부축해 주어라. 실비는 노인의 팔 아래를 잡아 걸음을 옮기게 해서 마치 짐꾸러미처럼 그의 침대 위에 옷을 입은 채로 내동댕이 쳤다. 가엾은 젊은이 마치 소녀 같군. 이 사람은 과함이 뭔지도 모르나 봐. 구티르 부인은 눈까지 내려온 외전의 머리칼을 쓸어 올려주면서 말했다. 보케르 부인이 대꾸했다. 내가 하숙을 친 지 31년 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 손을 거쳐갔지만 외전 씨처럼 저렇게 점잖고 뛰어난 사람은 본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잠자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요. 구티르 부인, 당신의 어깨에 그의 머리를 기대게 하세요. 저런 빅토린 양의 어깨 위로 쓰러지네. 어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법이지. 자칫하다가는 의자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힐 뻔했지 않아? 저 두 사람은 아주 예쁜 한 쌍을 이루겠지요. 이보세요. 그만두세요. 당신은 이상한 소리를. 구티르 부인이 소리쳤다. 어때요? 그는 못 듣는데. 자, 실비야, 내 옷을 입혀다오. 나는 큰 코르셋을 하겠다. 보케르 부인이 말했다. 아이고 머니나, 저녁을 자시고 나서 큰 코르셋을 하시다니. 아주머니 안 돼요. 아주머니 허리를 잴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제가 아주머니의 살해자가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목숨을 잃을 경솔한 짓을 하려고 그러세요. 실비가 말했다. 어차피 마찬가지야. 보트랭 씨의 체면을 살려줘야지. 아주머니는 그럼 아주머니의 상속인들을 사랑하시는 거겠죠? 자, 실비야, 그만 좀 따지고. 과부댁은 자리를 뜨면서 말했다. 저 나이에 식모는 빅토린에게 자기 여주인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구티르 부인과 그녀의 피후견인 아가씨만이 식당에 남았는데 외제는 여전히 그 아가씨의 어깨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다.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지고 있는 크리스토퍼의 코 고는 소리는 어린애처럼 우아하게 자는 외제의 평화로운 잠을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했다. 여성의 모든 감정을 흘러넘치게 하며 청년의 심장이 자신의 심장 위에 고동치는 것을 아무 죄의식 없이 느끼게 해주는 자비로운 행위에 몸을 맡길 수 있어 행복감에 젖은 빅토린의 표정에는 그녀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모성애적 보호의 면모가 어려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생각을 뚫고 젊고 순수한 체온의 교환이 야기한 관능적 쾌감의 혼란스러운 충동이 침투했다. 가엾은 귀여운 아이. 구티르 부인이 빅토린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다. 노 부인은 행복의 후광이 어려있는 이 순진하고 고통받는 얼굴에 감탄을 느꼈다. 빅토린의 모습은 화가가 모든 부차적인 부분을 무시하고서 하늘의 황금빛을 반사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노란 색조의 얼굴을 그리기 위하여 평온하고도 대담한 화필의 마술을 휘두른 중세의 천진한 그림 한 폭과도 흡사했다. 이분은 술을 2잔 이상도 마시지 않았는데 이래요, 엄마. 손가락으로 외전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면서 빅토린이 말했다.
주정뱅이였다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술을 견뎌냈을 거야? 취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인 셈이구나 얘야. 길에서 마차 소리가 울렸다. 엄마, 보트랭 씨가 와요. 그러니 외젠 씨를 어서 받으세요. 저는 그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영혼을 더럽히는 말투에다가 마치 옷을 벗기듯이 여자를 쳐다보는 거북스런 눈초리를 갖고 있으니까요. 젊은 아가씨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 너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보트랭 씨는 정직한 사람이야. 고인이 된 쿠티르 씨와 비슷해서 거칠지만 착하고 퉁명스럽지만 친절한 사람이지. 쿠티르 부인이 말했다. 이때 보트랭이 조용히 들어와서 램프 불빛이 애무해주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 두 젊은이가 빚어내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폴과 비르니지의 작가인 선량한 베르나르댕 드 생피에르에게, 이 베르나르댕 드 생피에르는 프랑스의 작가입니다. 베르나르댕 드 생피에르에게 아름다운 장면을 쓰도록 영감을 주었을 듯한 광경이로군. 그가 팔짱을 끼면서 말했다. 청춘은 정말로 아름답군요, 쿠티르 부인. 가엾은 애야, 잘 자거라. 행운은 때때로 잠자는 동안에 찾아오지. 그는 외젠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말했다. 부인, 제가 이 청년에게 애착을 느끼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그의 얼굴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망인을 향해서 계속 얘기했다. 보십시오. 천사의 어깨에 기댄 기독교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 사람 정말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요. 만약 내가 여자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죽고, 아니 그렇게 어리석어서는 안 되지. 저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미망인의 귀에 대고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부인, 두 사람의 저런 모습을 보니 서로 짝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섭리는 잘 숨겨진 길을 갖고 있어서 허리와 가슴 속도 적정하죠. 그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똑같은 순수함과 모든 인간적 감정에 의해 결합된 모습을 보니 미래에 결코 두 사람이 헤어질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어 하나님은 공정하시거든. 그런데 그가 빅토린에게 말했다. 아가씨에게서 행운의 손금을 보았던 것 같은데 빅토린 양, 나한테 손을 좀 보여주겠소? 나는 수상에 정통하다오. 나는 종종 행운을 예언했었소. 자, 겁내지 마시고. 이건 뭐가 보이나? 내 맹세 곧 단언하지만 당신은 머지않아 파리에서 가장 부유한 상속녀 중 한 사람이 될 거요.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행복으로 채워줄 거요. 아버지가 당신을 곁으로 부르게 될 거요. 당신은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는 자기를 지닌 젊고 아름다운 남자와 결혼하게 될 거고. 이때 잔뜩 멋부리고 내려오는 여주인의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보트랭의 예언을 중단시켰다. 비어울처럼 아름다운 복회를 엄마가 당근처럼 차려입고 나타나시도다. 조금 숨이 막히지는 않나요? 그가 여주인의 코르셋 가슴 살대 위에 손을 대며 말했다. 가슴팍이 꽉 쥐어졌네요. 엄마, 만약 울음이 나오면 폭발하겠군요. 그렇지만 내가 고고학자와 같은 정성을 기울여서 파편들을 걸어 모으죠. 저 사람은 여자의 환심을 사는 프랑스식 말투를 잘 알아요. 과부되고 몸을 기울여 쿠티르 부인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잘 있어요, 어린 친구들. 보트랭이 외젠과 빅토린 쪽을 향하며 말했다. 너희들 축복하노라. 그는 두 손을 그들의 머리 위에 놓으며 말했다. 내 말을 믿어요, 아가씨. 성실한 사람의 기원에는 무언가가 있어서 행복을 가져다 준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 다녀오겠어요, 사랑하는 친구. 보케르 부인이 자기 하숙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여 물었다. 보트랭 씨가 나 개인에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호호. 둘만이 남게 되자 빅토리는 제 손을 들여다보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어머니, 보트랭 씨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가 필요하다. 너희 흉악한 오빠가 말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늙은 부인이 대답했다. 아이고, 엄마는 참. 그래. 어쩌면 자기 원수가 불행해지기를 비는 것이 죄가 될지도 모르지. 미망인이 대꾸했다. 그렇다면 내가 속죄를 하마. 정말 나는 그자의 무덤에 기쁜 마음으로 꽃을 갖다 바치겠다. 못된 녀석. 그 녀석은 제 어머니를 변호할 용기도 없고 흉계를 꾸며 너를 희생시키고서 어머니 유산을 차지하는 놈이다. 내 친척인 너의 어머니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너에게는 불행하게도
결혼 계약에 너희 어머니의 지참금에 대한 조항을 넣지 않았단다. 누군가의 생명을 대가로 한다면 저의 행복은 견디기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 오빠가 사라져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여기 남아있는 편이 좋아요. 빅토리는 말했다. 절은 너가 보았다시피 신앙심이 깊은 저 훌륭한 보트랭 씨의 말 맞다나. 그 뒤로 부인이 계속해서 말했다. 악마보다도 덜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떠벌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가 불신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기뻤다. 그렇지. 신의 섭리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실비의 도움을 얻어서 두 여인은 마침내 외젠을 그의 방으로 옮겨 침대 위에 눕혔고 식모는 그의 옷을 풀어 그를 편하게 해주었다. 방을 나오기 전 그녀의 후견인이 등을 돌렸을 때 빅토리는 외젠의 이마에 키스를 하면서 이 죄스러운 도도 키스에 큰 행복감을 느꼈다. 그녀는 외젠의 방을 바라보면서 그날 하루의 수많은 기쁨을 단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서 한 폭의 그림으로 만들어 오랫동안 응시한 후 파리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어 잠들었다. 보트랭이 외젠과 고리오 영감에게 마취제를 담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주연은 그의 파멸을 결정지었다. 반쯤 취했던 비앙숑이 미쇼노 양에게 불사신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만약 그가 불사신이란 명칭을 발설했더라면 비앙숑은 틀림없이 보트랭의, 아니 그의 본명을 써서 말하자면 도영장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의 하나인 자크 콜랭의 조심성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페르라시에즈 묘지의 비너스상이라는 별명을 붙이는 바람에 미쇼노 양은 도형수를 경찰에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그런 결정을 하기 직전까지 그녀는 콜랭의 후한 인심을 믿고서 그에게 예고를 해주어 밤 동안에 도망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푸아레를 대동하고서 생탕 골목으로 그 유명한 보안 경찰부장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공디로라는 이름의 고위직 인사로만 알고 있었다. 이 사법경찰부장은 그녀를 친절하게 맞이했다.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약정한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 미쇼노 양은 죄수의 낙인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물약을 요구했다. 자기 책상 서랍에서 약병을 찾으면서 생탕 골목의 이 거물이 지어 보이는 만족해하는 몸짓을 보고 미쇼노 양은 이 체포 계획이 단순한 도형수의 체포 이상으로 중요한 이름을 짐작했다. 머리를 쥐어짠 끝에 그녀는 경찰이 도형장의 배반자들에게서 얻은 정보에 따라 막대한 금액을 손에 넣기 위해 때맞춰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 그녀가 이런 자신의 추측을 그 여우 같은 남자에게 얘기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노처녀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콜랭은 일찍이 도둑놈들 가운데서는 볼 수 없었던 가장 위험한 소르본입니다. 그것이 전부죠. 악당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자는 그들의 깃발이고 기둥으로서 요컨대 그들의 보나파르트인 셈이죠. 그들 모두가 그자를 좋아합니다. 그 괴물은 결코 그레브 광장에서 우리에게 제 트롱슈를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대꾸했다. 미쇼노 양이 이해하지 못하자 공디로는 자기가 사용한 두 가지 언어를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다. 소르본과 트롱슈는 인간의 머리를 두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성을 맨 먼저 느낀 도둑놈들 언어의 강렬한 두 가지 표현이라는 것이었다. 소르본은 살아있는 인간의 머리로서 그의 견해와 그의 사고를 뜻하며 트롱슈는 잘려 나갔을 때는 머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표현하기 위한 경멸적인 말이라는 것이었다. 콜랭은 우리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가 영국식으로 담금질한 쇠몽둥이로 무장하고 그런 놈들과 대치할 때 체포 과정에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저항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놈들을 죽여버릴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콜랭을 죽여버릴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송, 감시 비용, 식비를 피할 수 있고 사회의 짐을 들게 되는 것이죠. 소송 절차, 증인 소환, 증인에 대한 배상, 형 집행 등 그런 악당들을 제거하는 데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일에는 당신이 받게 될 1천 에퀴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불사신의 배를 총금으로 멋지게 한번 찌름으로써 우리는 100여 건의 범죄를 막게 되고
경범재판소 부근을 어정거리게 될 불량배 50명의 타락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 조직된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파괴주의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에 봉사하는 일이죠. 부하레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은 지각 있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경찰부장이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국가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아주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는 큰 봉사를 사회에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그것은 편견을 뛰어넘는 탁월한 인간의 봉사이고 기성관념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선행 후에 자기에게 초래되게 마련인 불행을 그대로 수용하는 기독교인의 봉사입니다. 아시다시피 파리는 파리입니다. 그 말이 나의 생활을 설명해 줍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가씨, 내일 나는 부하들과 함께 자르댕 뒤 루아에 가 있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만났던 비폰가의 공디로시 집으로 크리스토프를 보내주십시오. 부하레 씨, 안녕히 계십시오. 혹시 무언가 도둑맞은 물건이 있으면 찾아드릴 테니 나를 이용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정신이 나가는 바보들이 있지요. 저 양반은 아주 친절하고 저 양반이 당신에게 부탁하는 일이란 아침 인사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일이네요. 부하레가 미시노 양에게 말했다. 다음 날은 보케르관의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날이 되었다. 그때까지는 드랑베르멘일 가짜 백작 부인의 혜성 같은 출현이 이 평화스러운 삶에 돌출한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었다. 그러나 차후로 보케르 부인의 대화에 끊임없이 출현할 이 특별한 날의 우여곡절 앞에서는 모든 것이 퇴색하고 말 것이다. 우선 고리오와 외제인들 라스티냐크는 11시까지 잠을 잤다. 개태극장에서 자정에 돌아온 보케르 부인은 10시 반까지 침대에 누워있었다. 보트랭이 건네준 포도주를 다 마셔버렸던 크리스토프의 늦잠 때문에 하숙집의 아침 식사가 늦어지게 되었다. 푸아레와 미시노 양은 아침 식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빅토린과 쿠티르 부인의 경우에도 늦게까지 잠을 잤다. 보트랭은 8시 전에 외출했다가 아침상이 차려졌을 때 돌아왔다. 그래서 11시 15분경 실비와 크리스토퍼가 아침상이 차려졌다고 얘기하며 방마다 노크를 하고 다녔을 때 아무도 불평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실비와 심부름꾼 아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시노 양이 제일 먼저 내려와서 보트랭이 사용하는 엉컵에 물약을 부었다. 이 엉컵 속에는 그가 마실 커피에 넣을 우유가 다른 사람들 것과 마찬가지로 중탕기에 덮여지고 있었다. 노처녀는 자기의 계획을 행하기 위해 하숙집에 이런 특성의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7명의 하숙인이 다 모이는 데는 얼마간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외제인이 기지개를 키우며 맨 마지막으로 내려왔을 때 심부름꾼 한 사람이 나타나 그에게 더 니싱겐 부인의 편지를 전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된 허영심도 노여움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자정 넘어 2시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라니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무에게도 그것을 부구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겠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불안해서 죽겠어요. 내 마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행불행간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러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걸어서든 마차를 타고서든 간에 그 시간에 외출한다는 것은 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자로 태어난 것이 불행하다고 나는 느꼈어요. 나를 안심시켜 주세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말을 전했는데 오시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나는 화가 치밀지만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어디 아프셨나요? 왜 그렇게 멀리 사시는 거죠? 제발 한마디만 하세요. 곧 만나게 되겠죠? 바쁘시다면 한마디만 하면 충분할 거예요. 달려가겠노라든지 아프다든지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편찮다면 아버지께서 알려주러 오셨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끝까지 읽지도 않은 편지를 구겨쥐고 식당으로 달려가면서 외제인이 소리쳤다.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반이요. 보트랭이 커피에 설탕을 넣으면서 말했다. 탈옥수는 사람의 마음을 호리는 듯한 싸늘한 시선을 외제인에게 던졌다.
그것은 뛰어나게 자력을 지닌 어떤 사람들만이 던질 수 있는 시선으로서 정신병원에서 심한 정신병자들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선이었다. 외제는 사지가 떨렸다. 그때 길에서 마차 소리가 들리더니 구티르 부인이 누구인지 즉시 알아본 타유페르시의 제복을 입은 하인 하나가 당황한 태도로 급히 들어왔다. 하인이 외쳤다. 아가씨, 아버님께서 부르십니다. 큰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프레데리크 씨가 결투를 해서 이마를 칼로 찔리셨는데 의사들은 목숨을 건질 수 없으리라고 합니다. 아가씨께서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미 의식이 없습니다. 가엾은 젊은이로군, 보트랭이 외쳤다. 연수입이 3만 프랑이나 되는데 어찌 싸움을 한단 말인가? 정말로 젊은 사람들은 처신할 줄을 모른단 말이야? 이보세요. 외전이 그에게 소리쳤다. 그래, 왜 그러 젊은이? 보트랭은 태연하게 그의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말했다. 미시노 양은 보트랭의 동작을 너무도 주의 깊은 눈길로 뒤쫓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그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않았다. 파리에서는 매일 아침 결투가 벌어지지 않소? 보트랭이 말했다. 빅토린, 내가 함께 가겠다. 구티르 부인이 말했다. 두 여인은 숄도 모자도 걸치지 않고 달려나갔다. 떠나기 전에 빅토리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외젠을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에는 우리의 행복이 나에게서 눈물을 자아내게 할 줄은 몰랐어요.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기가 막혀 보트랭 씨, 당신은 예언가인가요? 보케르 부인이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이요. 자크 콜랭이 말했다. 참 이상한 일이야. 보케르 부인이 이 사건에 대해 무의미한 일련의 얘기들을 늘어놓으며 계속 말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상의도 없이 들이닥치죠. 젊은이들이 늙은이들보다 먼저 죽는 일도 종종 생기고 우리 여자들은 결투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남자들에게는 없는 다른 병들이 있죠.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 하고 또 어머니의 고통은 오래 계속되죠. 빅토린에게는 이 무슨 횡재야?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군.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일전 한 푼 없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수백만 금의 부자가 되었어요. 보트랭이 외젠을 쳐다보며 말했다. 정말로 외젠 씨, 당신은 좋은 곳에 손을 뻗쳤군요. 보케르 부인이 소리쳤다. 이 말을 듣고 고리오 영감은 학생을 쳐다보았고 그의 손에 구겨진 편지가 쥐어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편지를 다 안 읽었군요. 그게 무엇을 뜻하오?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거요? 그가 외젠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나는 결코 빅토린 양과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일으키는 혐오와 불쾌감을 나타내며 보케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